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화플러스 시즌3의 황영 멘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대응 잘 하셨습니까? 자, 벌써 제가 대화플러스에 출연한 지 3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이번 강의는 바로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퍼즐 이론 3강을 또 진행할 차례인데요. 자,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강부터 꾸준하게 이제 시청을 하셨다면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막 TV 틀었는데 이제부터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전에 방송은 당연히 녹화가 돼 있으니까 녹화 방송을 다시 보기 형태로 보시면 퍼즐 이론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는 확인을 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시 이제 퍼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퍼즐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제가 이 퍼즐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바뀔 때까지 제가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즐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완성되어 있지만 퍼즐을 이제 헝클어뜨리면 지금 색깔이 다 맞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퍼즐이 한 면 자체가 깔끔하게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에도 이 하나의 그 조각들이 바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보들을 정확한 자리에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퍼즐 이론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식시장 안에서 정확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강의에 대한 한번 리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3강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퍼즐 이론 2강 다시 그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3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2강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1강 요약을 한번 해드렸죠. 자, 2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지금 결국은 우리나라는 과거에는요, 내수에 거의 집중이 된 경제 구조였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일본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내수에 집중됐던 그런 경제 구조였지만, 현재는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죠. 제가 이제 과거에, 지금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시절에, 그 연필을 쓸 때, 연필을 이제 뭐 글을 쓸 때, 바로 옆에 이제 저희 짝꿍이 있었어요. 그 짝꿍이 제가 처음 보는 그 연필을 쓰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제 샤프였어요, 샤프. 근데 그 당시 보니까 저는 이제 연필을 쓰고 있는데, 샤프를 쓰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다고 봤는데, 그 친구가 자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일본 거야, 일제 거야, 일제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과거에는요, 사실 거의 내수 우리나라 제품들을 국산 제품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수출 상품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제품들이 우리나라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많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 제품들은 또 미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본,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세계화 시대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내수에 집중되어 있던 경제 구조가 결국은 수출 위주로 이제 바뀌고 있고, 수출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수출하고 있는 그 해당 국가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해외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장. 과거엔 또 주식시장을 우리는 종목만 알면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떻고 이런 것들만 알면 됐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중국 때문에 주식시장이 휘청거리고, 그리고 종목들도 주식도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일본 때문에 또 주식이 또 휘청거리기도 하고, 미국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휘청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국내 쪽 분석이 아니라 해외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분석을 해야지 지금 현재 이런 주식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퍼즐 이론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완성된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퍼즐 이론이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결국은 경제 분석이 중요하고 그만큼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경제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내용들 잠깐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보이시죠? 지금은요,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이 말 그대로 그냥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이 미국에 대한 경제,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그죠? 몸살을, 감기에 대한 징후를 보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미리부터 감기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미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좀 높았다면 지금은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또 높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감기에 걸릴까요? 감기 몸살을 앓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시장 안에서 어떤 경제 규모에 대한 영향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 비중이 달라지게 되면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경제가 해당 국가의 경제가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경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쫙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그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걱정하고 계세요. 어떻게 되지? 이번에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또 해야 되지? 금리를 올릴까? 동결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미국이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 분명히 지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제 정책을 내리는 그 어떻게 보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최종 결정권자. 그 결정권자가 시장에서의 그 어떤 흐름들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시장은 정말 큰 충격에 빠져요.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정책을 펴는 그 지도자는 어떠냐면요.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책을 내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옐런 의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 그 중요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의 예상치 범위를 벗어나면 결국은 그 지도자 역시도 능력이 좀 부족한 지도자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 안에서의 단서들을 조합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될 것인지 동결이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물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의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고용은 안정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옐런 의장은 시장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단서는 뭡니까? 바로 GDP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GDP는 총 3번 발표가 되죠. 처음에 예비치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정치예요. 세 번째가 확정치. 이거 매 분기마다 발표가 됩니다. 이거 2분기 발표된 수치인데요.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예상했던 예상치를 보니까 3.2%의 증가를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발표된 건 3.7%였습니다. 예상치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비치가 발표했을 때는 2.3%였다는 거. 그럼 이 화면만 봤을 때는, 이 항목만 봤을 때는, 미국 경제는 분명히 회복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시장이 어떻든 간에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정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요인들도 같이 점검을 해서 똑같이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을 해보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7월 개인소득 지출입니다. 개인소득 지출. 이 지표들을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이 지표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 뒤에서 해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 뒤에 분명히 그 지표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개인소득 지출. 이번에 개인소득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지금 예상치가 0.4% 증가했는데 0.4% 증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비는요? 과연 소득이 증가한 것만큼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예상치가 0.4%를 예상했는데 얼마? 0.3% 증가했습니다. 즉 소득이 증가한 것만큼 소비가 증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내 주머니가 계속해서 두터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소비를 늘리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돈은 벌고 있지만 이 돈 버는 이 금액의 크기가 앞으로 언제까지 커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비가
앞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징후겠죠. 이것도 하나의.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소득지출 가격지수. 자, 이건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연동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 물가 수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를 판단해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지표의 목표치를 보는 게 2% 증가입니다. 2% 증가. 만약에 이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1.8 정도의 수치가 발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오르면 목표치에 달성합니다. 금리를 올릴 때는요. 목표치에 달성하기 전에 금리를 올려요. 미리 사전에 물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1.8 정도의 증가가 나왔다면 당연히 사전에 뭘 한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1.2가 나왔어요. 1.2. 1.2%. 지난 7월 대비했을 때 1.2% 증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와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올려봐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럼 지금은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다. 네, 그걸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득의 증가율, 소비의 증가율을 못 따라갔다라는 부분하고 물가 목표치 2%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와 있다.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단서로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요인이니까요. 금리를 오히려 동결해야 되는 요인이니까요. 당연히 금리를 동결시켜야 되는 그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밑에 있는 지표는요. 바로 고용보고서입니다. 네, 고용보고서. 이 고용보고서를 보니까요. 고용 동향 역시 중요하겠죠. 왜? 고용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이제 황명 멘토가 지금 백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한 달에 부모님한테 한 용돈을 한 30만 원씩 받아서 쓴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제가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소비의 한계는 바로 한 달 동안 한계는 30만 원입니다. 네, 빚을 지지 않는 이상 30만 원이겠죠. 그런데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을 벌어요. 300만 원을 벌어요. 많이 버나요? 200만 원 하죠. 네,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제가 한 달 동안 지출할 수 있는 최고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은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결국은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렇게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는 또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순환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고용자 수가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번에 고용보고서 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발표된 게 17만 3천 건. 바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17만 3천 건 증가세를 보였고요. 예상했던 그 레인지 범위 안에는 들어갔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22만 3천 건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네, 고용도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증가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쇼크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자연 실업률 상태,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을 우리가 과연 0%로 볼까요? 완전 고용 상태는 누구나 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누구나 다 일자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은 동네에 추리닝 입고 그분을 꼭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추리닝 입고 슬립바 끌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 아침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입니다. 낮에도 보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의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취업에 대한 어떤 의지 자체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은 0%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지금 2015년도 몇 %로 잡아놨느냐? 바로 5%에서 얼마? 5.2%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률 수준,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만족시켜준다면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뭡니까? 가능성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매파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 이번에 5.1%가 나왔거든요. 이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에 연준에서 보고 있는 그 실업률 수준. 이것 때문에 지금 매파 쪽에서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모두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려버리면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고 소비 위축과 함께 뭐가 올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다. 그럼 오히려 과거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잘못해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 경기 침체 이후에 잠시 살아나고 여기서 금리 인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죠? W자요. 경기 침체. 이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건요. 쉽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지표들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9월 달은 하기 힘들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골드만삭스에서도 정말 이 명예를 걸고 막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이번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9월 인상은 성급한 판단이 되고 인상 가능성은 좀 낮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뭘 보느냐.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 소멸되는 그 자리가 이번 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께서 참고하신 다음에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3강에 대한 주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이 경제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항상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이제 몸에 좋은 건 되게 써요. 몸에 좋은 약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강의 내용들도요. 정말 재밌는 강의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 물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강에 대해서 3강은 본격적인 경제 분석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말씀드린 지표는요. 국내가 아니에요. 국내가 아니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예요. 앞서서 제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고 나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자, 그 결론이 뭡니까, 결국? 그리고 그 지표들은 뭐예요? GDP도 하나의 뭡니까? 지금 숨겨져 있는 하나의 퍼즐이었어요, 퍼즐. 지금 화면에 잠깐 퍼즐이 나오죠? 물론 조그맣게 나오지만. 이 하나의 퍼즐, GDP라든지, 그죠? 개인소득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또 뭡니까? 고용지표라든지, 그 안에 또 실업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니까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하나의 완성된 퍼즐이 나오고, 그로써 뭘 도출할 수 있다? 결론이 도출됐잖아요, 결론이. 그죠? 결론이라는 게 도출됐습니다. 이걸 못하면 결론이 안 나와요, 결론이.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가지 쪽만 보고, 미국 금리 인상 하겠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겠죠. 또 한쪽만 보고, 미국은 금리 동결할 거야. 이렇게도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시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아직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이 강의가 끝나고 이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록하신다면 정말 그 어떤 무기보다도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표는요, 바로 GDP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GDP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GDP는요, 예비치하고 총 3번 발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비치, 그 다음에 수정치, 그리고 확정치 총 3번의 발표가 됩니다. 한 분기당. 자, 예비치는요, 1월, 그리고 4월달, 7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발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수정치하고 확정치는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수정치는 예비치가 발표가 되고 나서 한 달 후입니다. 그럼 2월 달에 발표되고, 그 다음에 4월 다음 달이니까 5월 달에 발표되고, 7월 다음이니까 6월 달에 발표가 되고, 10월 다음이니까 11월 달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확정치는요, 이 한 달 뒤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 2, 3월 다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가 다 매달 발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을 짓는 거예요. 자, GDP는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상이에요, 예상.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 수치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합하는 것. 이거보다 훨씬 좋아도 안 좋고, 훨씬 떨어져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게 가장 좋은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국내 총 생산이,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상치가 발표된 수치보다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부등호 표시 나오죠? 3번이에요, 3개. 훨씬 안 좋을 때.
예상치보다 발표된 수치가 훨씬 좋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경기가 과열됐구나. 예상치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는데 이건 경기가 지금 과열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가 아니고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가 과열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풀리죠. 돈이 많이 풀리면 뭐 어떤 현상이 발생되죠? 당연히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연준은.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 상승이 될 것 같네? 그럼 선제적으로 잡아야지. 왜? 물가는요,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전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통해서 물가를 한번 잡자. 이자율이 인상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떨어지겠죠. 이자율이 올라간다. 왜 떨어질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자율이 인상되면은 주식시장이 왜 떨어질까? 이거는 바로 기업의 실적하고 연관이 돼요. 실적. 자, 모든 기업은요. 모든 기업은 표현은 뺄게요.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부채를 끼고 합니다. 사업을 할 때. 그 자금, 본인의 그 자본만 가지고 하진 않아요. 자본만 가지고 하는 기업들은 간혹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바로 부채, 즉 돈을 빌려서 나머지를 충당합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 부채는 어디서 빌릴까요? 그 돈은 바로 은행에서 빌리겠죠.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은행에서 여의치 않으면 채권을 발행해서 빌리기도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1차적으로. 그럼 은행에서는요. 돈을 공짜로 빌려줍니까? 아니겠죠. 바로 우리가 돈을 이만큼 빌려줄 테니까 연 몇 퍼센트 그만큼 이자를 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올라갔다. 그 기업에서 빌렸을 때 이자율은 5%였어요. 1년에.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서 1년에 거의 한 7%까지 금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에 대한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 투자를 쉽게 늘릴 수 있다 없다.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없다.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투자를 그만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만큼 수익은 줄어들고 감소하고 새로운 사업이 안 되니까 새롭게 투자를 안 한다는 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예상치가 발표된 수치보다 좋은 경우예요.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쇼크라고 얘기하죠. 쇼크. 예상치가 더 좋고 발표된 수치는 오히려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경기가 과열된 우려감이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예상보다 경제 성장이 더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좋아도 안 좋고 나빠도 안 좋아요. 그래서 GDP는요. 발표가 될 때 항상 예상했던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나야지 시장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앞에서 제가 해석해드렸던 그 내용들 안에 다 지표들이 여기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고용지표인데요. 이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을 말씀드릴게요. 매달 첫 번째 언제? 금요일입니다. 네,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가 돼요. 매달. 그러면 지금이 9월달이니까 10월달도 첫 번째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가 또 발표가 되죠. 이게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달 발표가 되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가계 지출, 제가 앞에서 제가 백수였을 때하고 제가 돈을 벌었을 때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가계 지출이요. GDP, 앞서 봤죠. 국내 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해요. 거의 7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0%. 뭐가? 바로 가계 지출입니다. 이 가계 지출이 증가하고 떨어지는 건 어떤 지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고용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용 지표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하고 나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었다. 이때는요,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구나. 그럼 그만큼 소비에 대한 여력이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수요, 지출이 역시 증가할 거고 수요 지출은 어디? GDP에 영향을 주죠. 이 가계 지출. 이 가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소비하는 건 결국은 다 기업에서 만드는 유형의 상품일 수도 있고 무형의 상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 제품을 소비한다는 거니까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기업의 매출 이윤이 증가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요,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앞에서 해석했을 때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고요. 두 번째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정말 좋아지는 시기. 우리가 경기 순환 주기라고 아시죠?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이 한 번에 그 호황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후퇴. 이 한 번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이 사이클 자체를 경기 순환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이 안에 이쪽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때 호황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호황기일 때는 고용지표가 증가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기에는 또 이자율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경기가 좋아질 때. 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자율은 또 인상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왔다. 자, 보세요.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라고 발표가 되면은 뭡니까?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겠구나. 뭡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이 계속 또 풀리고 있다는 거죠.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어떻게? 금리가 풀리면 풀릴수록 물가는 올라가요.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바로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또 올립니다. 이자율이 가뜩이나 높은데 거기서 또 이자를 또 올려? 기업들은요. 아이고, 대출금 상환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죠.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고용지표 개선이 긍정적일 때도 있고 고용지표 개선이 부정적일 때가 있다. 부정적일 때는 경기가 호황기일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시장은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지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여러분들이 비중을 잘 안 두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마다 발표가 되는데 이거 비중이 높을까?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중요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할까요? 자, 경제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뭐다? 경제 동행 지수입니다. 계속 발표가 되죠. 매주마다 왜 발표가 됩니까? 그 전주 계속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하고 동행하는 상태에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쌓여서 뭐가 됩니까? 고용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고용보고서에 대한 어떤 동향을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경제 동행지수라는 거. 대부분의 지표는요, 그 전에 발표했던 그 기록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표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해석을 해요.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이 동행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일반적인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자 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자, 퇴직했을 때 여러분들 일을 했을 때는요,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월. 그럼 퇴직하고 나서 3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올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줄어들겠죠. 퇴직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 300 정도 또는 200 정도의 소비를 하다가 이 100 정도밖에 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만큼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 현재 경제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
당연히 부정적이에요. 왜? 노동시장이 정말 심각하구나.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안 하나? 일자리 창출을 왜 안 할까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지금 창출하겠습니까?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고 정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경제 또 꼭 후퇴하고 있나? 지금 이거 방치할 거야? 그런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윤도 역시 감소하게 된다. 당연한 거죠. 기업의 이윤. 왜? 소비를 못하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의 이윤 감소는 기업 주가는 뭘 따라갑니까? 실적을 따라가요. 이윤이 감소한다는 건 실적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건데 그 주가는 당연히 같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경우인데 동일한 경우예요. 하지만 한번 지우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경기 부양책을 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경기 부양책을 하는 그 시기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정부에서는 왜 경기 부양책을 쓸까요?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 2008년도에 미국은 뭐가 왔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죠? 2009년도에 뭘 풀었어요? 2009년도에. 바로 돈을 풀었습니다.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를 해본다면. 아시겠죠? 그 시기에 만약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경제가 안 좋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자율 하락시킨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돈을 푼다는 거죠. 돈을 더 풀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 반대 개념이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요. 주가에는 악재죠. 하지만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감소합니다. 부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 이자를 납입하는 그런 기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얼마? 이제는 800만 원 정도밖에 납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얼마만큼의 여력이 생겼습니까? 1,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200만 원 정도의 여력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한 그런 이자율만큼 뭘 한다? 바로 돈을 빌리겠죠. 그 돈을 왜 빌릴까요? 모아놓기 위해서 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거예요. 투자. 기업들이. 이 투자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 단계. 이 시점에서 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이자율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어요. 지금 이거 할 거 안 돼. 더 큰 걸 뭔가 해야 되겠다. 이자율 또 떨어뜨리자. 이런 식으로 가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간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어느 시기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거 앞에서 또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 내용을 준비한 것도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GDP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고용보고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개인소득 지출. 정말 중요하다. 네, 별표를 제가 이제 3개가 아니라 몇 개를 쳐도 모자랍니다. 지금. 네,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왜? 이 지표는요. 매월 종료 시점부터 4주 후에 발표가 돼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와요. 일정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표는 그 전달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언제 발표가 되는지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건 너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월 종료 시점부터 4주가 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월 초에 발표가 될 때도 있고 월 말에 발표가 될 때도 있어요. 밀리면.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일정표를 제가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개인소득 지출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개인 소득 지출, 개인 소비가, 개인의 소비가 미국 GDP에서 얼마나 차지한다 그랬죠? 3분의 1을 차지한다. 거의 70%. 70% 차지해요.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개인 소득 지출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개인 소득이 증가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그럼 경제 활동을 그만큼 활발히 했다는 거죠. 개인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 경제가 좋아져야, 그 기업이 그만큼 많이 벌어야 뭘 줍니까? 월급을 주겠죠. 그리고 기업은 많이 번 만큼 그 월급을 또 올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업이 실적이 잘 안 나는데 월급을 올려줄까요? 그럼 망하려고 하는 기업이죠, 그거는. 결국은 소득이 증가했다는 건 경제활동이 그만큼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모두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큼 쓴다. 지금 돈을 많이 벌지만 당장 몇 개월 후부터 경제가 안 좋아지고 내 주머니가 또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돈을 쓰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때는 소득이 증가하지만 지출은 증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지만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어쨌든 개인 소득이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 돈 많이 벌고 있구나, 이 기업들. 기업들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네? 그럼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순환 구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역시 화면을 지우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득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시점. 자, 이 시점이 바로 경제 성장기예요. 경제 성장기입니다. 경제가 막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면 뭐가 발생한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로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결국은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의 유발 가능성이 높다. 개인 지출이 급증하네? 어이구, 또 인플레이션 오겠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뭘 할까요? 연준에서는. 또 그러면 금리를 때려잡아야 되겠다, 사전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오히려 개인 소득 지출이 증가하는 건 오히려 악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요, 구분을 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한 가지 내용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이 구분을 지어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과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개인 소득 지출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왜 떨어질까요? 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지표를 똑바로 같은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노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이번 시간에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지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지표도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담아있는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는 그 내용, 이 지표들은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주식시장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구재 주문이죠. 내구재 주문. 내구재 주문이 도대체 왜 중요하지? 그리고 과연 내구재가 뭘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구재 주문은요, 조사 대상 월 종료일부터 3, 4주경과 후 발표된다. 이것도 참 어려워요. 도대체 언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언제 3, 4주 경과는 언제일까? 그죠? 이거 역시 이 블룸버그 그 사이트 보면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된 일정 사이트를 이제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언제 발표되는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아실 필요가 없고 이미 그 전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구재 주문이 뭔지, 그리고 내구재 주문 동향이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구재 주문은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뭘 제공합니까? 단서를 제공합니다. 단서.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앞날이에요. 자, 내구재는 뭐냐면요, 이 내구재는 1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1년 이상. 1년 이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TV 1년 쓰고 버리지 않죠. 냉장고 1년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1년 쓰고 버리지 않아요.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싸요. 고가 제품이에요. 고가 제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 고가 제품 지금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저라도 안 사요. 그럼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 주머니가 더 두꺼워질 거라고 한다면 사겠습니까? 사죠. 그러면 이 내구재 주문 동향이 늘어난다. 뭡니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이거에 대한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구재 주문 동향. 내구재 주문 동향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구재 주문이 증가한다. 기업의 이윤이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고가 제품들이 많이 팔려나가요. 그럼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자, 하지만 또 이게 있습니다. 경제가 정말 좋은 시점. 참 변수들이 있어서 이 변수들만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네, 좋은 투자, 성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내구재 주문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시기가 경제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화랑기에 내구재 주문이 올라가고 있다. 당연히 뭐가 따라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아셔야죠. 아, 물가 상승이네? 그죠? 여기 맞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받겠죠? 그러면 연준에서는 물가 때려잡자. 그래, 금리 올리자. 금리 인상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자,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의 신용 비용이 증가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채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투자 못하죠? 그리고 납입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그만큼 몸집을 불리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저하되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고 주가는 떨어지죠. 네, 이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구재는 뭐다?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1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싼 제품.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다면 제품 소비 안 한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 화면은요. 자, 보시죠. 이게 마지막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자,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를 같이 놨습니다. 중요도는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화면에 놨어요. 자, 소매 판매는요. 보고 대상 월 종료 4주 후에 발표된다. 이거는 역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발표되는 그 시기를 그냥 간단하게 적어놓은 거고. 자, 소비자 지출. 경제활동에서 몇 % 비중을 차지한다 그랬죠? 70%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자 지출. 이 중에서 소매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지금 경제활동에서 소비자 지출이 70% 차지하는데 이 경제활동 안에서 소비자 지출이 이만큼 차지하는데 이 안에서 소매 판매가 이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네요. 뭐라고 해석하죠?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은 기업의 마진율, 수익성이 좋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는 매달 마지막 화요일 날 발표가 돼요. 소비자 신뢰지수. 딱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이 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발표되고 나서 안 좋은 수치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막 주가가. 발표되고 나서 좋은 수치 나오면 또 올라가죠. 자, 보세요. 이 소비자 지출은 경제의 총수요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죠? 이 내용은 거의 이제 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앞으로에 대한 미래예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네? 그럼 지금 돈을 내가 써도 되겠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소비자 지출이죠. 그런 소비자 지출을 현실화시키는 게 바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면 내 주머니가 더 두툼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뭘 합니까? 기업은 소비를 하고 그 소비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데 기업들이 얘네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돈을 많이 버네. 우리 투자해야 되겠다. 그만큼 많이 버니까. 앞으로 경기도 좋게 보고 앞으로 소비를 계속해서 할 것 같아. 당연히 기업의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순환고리 안에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은 또, 저게 정말 중요해? 저게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결국은 시장 안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의 전문가와 지금의 전문가의 차이, 과거의 개인 투자자들과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의 차이, 그 차이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차트만 보면 됐습니다. 수급만 보면 됐어요. 지금은요, 차트 보고 수급 보면 답이 나옵니까? 절대 답 안 나와요. 뭘 봐야 됩니까? 미국과 중국, 이 경제에 대한 그 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왜? 지금은 내수 위주의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고, 수출을 그만큼 해야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거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동차.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추가적인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자체를 해석을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대차, 기아차 이제 고점 정도 자리에 왔다. 왜? BOJ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자동차 업종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못했습니다. 분석을 하면은 일본 경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했을 경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정확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다. 네. 자, 오늘, 이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딱딱 뽑아놨으니까요, 오늘 내용들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공개 방송에 대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강연에 대한 소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일이죠. 거의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입니다. 그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캐치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딱딱 찍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3시부터 4시까지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장 마감 이후에 샘플러스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 또 있는데요. 제가 매주 강연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번 주 역시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일요일입니다. 9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강연회를 준비했고요. 자, 장소는 유한타증권 본점, 네, 본사입니다. 3층 회의실로 잡았습니다. 정말 넓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오실 수 있도록 넓은 장소에서 대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오셔서 그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가비 무료고요. 현장에 오시면 네, 저를 실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